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월 추천 북리스트입니다. 오늘 총 6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비문학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온 유물멍입니다. 부제는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이고요. 역사를 향유한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박물관인데요. 그런데 박물관에 접근을 할 때 감상보다는 정보를 얻는 유익함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 속에 허덕이는 견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향유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향유하지 못함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즐기면서 문화유산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삶을 돌이켜보는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유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리뷰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감상부터 연구가들의 감상 및 소개, 작가, 관람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물의 외형부터 그 사용법에 대한 상상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볼 때 딱딱한 느낌에서 벗어나 말랑한 느낌, 따뜻한 느낌 등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의 이 감상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 책의 의미를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책은 뒤에 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정보를 얻는다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유산을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 참고점으로 이야기 드려봅니다. 두 번째 책은요, 김병현 작가의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입니다. 출판사는 역사비평사입니다. 책은 약탈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역사책이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법을 다루는 책이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고요. 표현상의 차이를 감각하는 데 예민함이 요구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책이지만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등 이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약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 이론과 사례를 잘 엮어서 읽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및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문화유산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출처가 문화유산이 약탈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근거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다루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의 정의와 그 정의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살핍니다. 4부에서는 문화유산 환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기반으로 해서 살피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 개인과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화유산, 특히 예술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문화유산, 예술품을 둘러싼 소유권에 대해서 개인과 국가가 어떠한 불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약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조금 밀도가 높은 책이기도 하고 범위가 넓은 책이기도 해서 어려운 책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적지 않은 책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이 문화유산과 관련해 여러 관계가 있는 국가의 이 모습, 우리나라 또한 이 국가에 속하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홍성현 기자의 그거사전입니다.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76가지의 사물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물이 이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고찰이자 유머 있는 탐색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각 에피소드 앞에 일러스트와 이름 혹은 이름에 준하는 명칭과 예문이 있는데 이게 또 웃음 포인트가 되어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읽어드리면 18번째 에피소드에 컵 슬리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문이 이겁니다. 컵 슬리브 없는 뜨거운 커피는 훌륭한 고문 도구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유머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동시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작가님의 특징상 정보를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읽다 보면 똑똑해지는 느낌도 받는 책이어서 가볍지만 유익하고 지적이지만 재밌는 책 원하시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요, 사회평론에서 나온 인터뷰집 친애하는 나의 글쓰기입니다. 18명의 작가를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재구성해서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의 작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그 지점으로 하여금 다른 작가분들의 인터뷰를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인터뷰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된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들을 쭉 읽다 보면 모든 작가분들이 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글쓰기 과정에서 꾸준한 태도와 이 글쓰기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읽혀져서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삶에 더 깊숙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인터뷰집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은 문학이고요. 먼저 다섯 번째 책은 윤지향 시인의 기대 없는 토요일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번 43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집이고요. 작품집에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누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인식이 되었던 이미지는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요. 그 뒤로 헤어지는 연인들, 감정의 폭발 등 상실과 부재의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는 시들이었습이 그리고 약간 소설이 되지 못하고 시가 된, 혹은 소설이 되다가 시가 되기를 선택한 시들이 있는 느낌이어서 시를 좀 읽으면서 서사가 많이 느껴지는, 다른 시들보다 서사가 많이 느껴지는 작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나서 이 뒤의 상황들을 더 많이 상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가 시의 이미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생기는 시집,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 책은요, 리사 리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출판사는 북파머스입니다. 노쇠해진 노인인
보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 작가의 할아버지가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노서에 져가는 노인의 상황과 입장을 굉장히 현실적이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특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돌봄에 대해 다룬다고 했을 때 이 돌봄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의 주된 갈등 요소는 식스텐이라고 하는 보의 반려견에 대한 아들 한스와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손녀 엘리노르라던가 보를 도와주고 있는 요양사라던가 혹은 마을 주민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 입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보와 한스의 관계가 이 돌봄과 관련해서 주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한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단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스가 아들로서 굉장히 충실히 이 요양, 돌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한스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보를 요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이제 어머니도 있어서 굉장히 이 돌봄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두를 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모습이 독단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보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독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가하기에는 또 애매한 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여러 입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돌봄이 실제로 이제 돌봄을 받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 시간성과 관련된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 시간의 누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가 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소설 자체도 5월 18일, 6월 10일 등 날짜와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보와 이제 한스, 그리고 보와 보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이제 노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물, 이 관계들 속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이 나타나면서 보여지는 시간의 누적성이 또 이 소설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보가 식스텐을 잃어버려요. 정확히는 식스텐이 무작정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잡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이 식스텐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시간의 이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기술, 보호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식스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보의 어떤 입장이 이 시대가 달라진다라는 그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성의 활용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잘 활용된 작품이어서, 또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노인이 노쇠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시간의 쌓임이 있는 요소잖아요.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그 의미가 여운이 깊게 남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돌봄을 둘러싼 여러 입장이다 보니까
따뜻한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차분한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쓴 작품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추천 북리스트로 6권의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비문학 책을 더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면에서도 그렇고 밀도 면에서도 형식 면에서도 좀 다양한 책들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책 있으시면 한 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